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머릿속으로 혼잣말을 하시나요? 막 오늘 점심 뭐 먹지? 아니면 아까 회의 때 그 말은 진짜 하지 말 걸 이런 거요? 네, 아니면 뭐 나는 할 수 있어 같은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사실 엄청 많이 하죠. 맞아요. 보통 우리는 이런 끊임없는 혼잣말을 그냥 뇌 안에서만 맴도는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상념 정도로 여기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백색 소음처럼요. 그렇죠. 나만 아는 내 머릿속의 작은 방구석 같은 느낌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지금 머릿속에서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지속적인 내면 소통이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을 넘어선다면 어떨까요? 넘어선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공간이랑 물리적 우주 전체의 형세를 빚어내는 거대한 물리적 과정의 핵심이라면 말이죠. 와, 이거 정말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이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접근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뇌과학의 진화 과정이나 양자 물리학의 경계에서 제기되는 최신 논의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마냥 단순한 문학적 비유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심층 분석에서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꿰뚫어보고 싶은 당신을 위해 오늘은 고대 인류의 뇌구조부터 현대 물리학의 기이한 실험까지 아우르는 지적 탐험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되겠네요. 네, 이번 탐험의 핵심 렌즈는 바로 지속적인 내면 소통으로서의 의식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매일 스스로와 나누는 이 내면 소통이 우주를 관통하는 메커니즘이라니 우선 우리가 흔히 섞어 쓰는 마음과 의식의 차이부터 명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이 복잡한 주제를 제대로 해부하려면 세계적인 뇌신경 과학자죠.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제시한 마음과 의식의 구분을 먼저 이해해야 하거든요. 다마지오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마음은 우리의 생존을 관장하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운영체제예요. 기본 OS 같은 거군요. 맞아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외부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기본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죠. 반면에 다마지오가 말하는 의식은 완전히 다른 층위의 기능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의식은 그 마음이 바탕화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알아차리며 거기에 스토리텔링에 부여하는 부가적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기능이거든요. 스토리텔링을 부여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의식의 본질은 무언가를 관철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설명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속적인 내면 소통 그 자체인 겁니다. 약간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리에 무작위로 계속 찍히고 있는 수많은 CCTV 영상 원본이라면 네, 날것의 데이터죠. 의식은 그 파편화된 영상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의미 있는 장면만 딱 골라내서 인과관계를 부여하고 결국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내는 편집 감독 같은 거군요. 와, 완벽하게 들어맞는 비유입니다. 진짜 딱 그거예요. 마음은 사실 편집 감독이 없어도 생존을 위해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거든요. 심장은 알아서 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의식이라는 감독이 딱 개입해서 지속적인 내면 소통을 시작하는 순간 그저 의미 없던 경험의 파편들이 나라는 주체를 중심으로 한 아주 맥락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는 혼잣말이 바로 그 편집 감독이 영화를 구성하는 과정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반전이요? 어떤 거죠? 이 의식이라는 편집 감독의 편집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소통을 하는 구조 자체가 역사적으로 거대한 형태적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식의 구조가 변했다고요? 언제요? 바로 인류가 말의 시대, 즉 인말 문화에서 글의 시대인 글말 문화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글제의 발명이 인류 지식을 축적하게 해줬다는 건 익히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뇌의 내부 편집 방식? 그러니까 내면 소통의 구조까지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건가요? 네, 완전히 바꿔놓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너무 궁금한데요. 이 변화의 이유와 방식을 이해하시려면 우선 청각적 공간이랑 시각적 공간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청각과 시각의 차이요? 네, 문자가 없던 시절 구전으로만 소통하던 고대 인류에게 정보는 오직 소리뿐이었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게 전부였겠죠? 그런데 소리는 호수 한가운데 돌을 탁 던졌을 때처럼 360도로 퍼져나갑니다. 방향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나를 에워싸며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 아주 감정적이고 공감각적인 파장이죠. 묶어둘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 인류의 사유 방식은 지금처럼 어떤 인과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다분히 동시다발적이고 직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발명되면서 정보가 드디어 시각적인 기호로 고정되기 시작한 거죠. 돌판이나 종이 위에 딱 박혀버린 거군요. 그렇죠. 글씨를 쓴다는 건 360도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으로 납작하게 압축하고 좌에서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보를 배열하는 아주 물리적인 행위거든요. 잠깐만요. 시각적으로 배열된다는 건 필연적으로 순서가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는 선형적인 구조 말입니다. 네, 바로 그 선형적인 배열이 인간의 뇌신경망에 전례 없던 논리적 연결망을 구축해버린 겁니다. 글을 읽고 쓰려면 왜냐하면 같은 인과적 연결고리가 필수적이니까요. 와, 글을 쓰면서 뇌의 배선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인간은 문자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 즉 단선적이고 논리적인 사유 구조를 장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현대인들이 입으로 일상적인 수다를 떨거나 속으로 혼잣말을 할 때조차 사실은 그 머릿속에 이미 형성된 문자화된 텍스트의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발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내면 소통은 사실 보이지 않는 글을 읽어내려가는 행위와 같다는 거죠. 세상에 정말 놀랍네요. 문자가 단순히 정보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주조하는 거푸집이었다니요?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엄청난 의문이 하나 떠오르거든요. 어떤 의문이시죠?
거죠? 만약 글씨를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뇌가 비로소 논리적인 텍스트 기반의 내면 소통을 시작했다면 아예 문자가 없었던 아주 먼 과거의 인류는 도대체 머릿속 영상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아, 핵심을 찌르셨네요. 논리적인 편집 감독이 없었다면 그 고대인들의 내면 소통은 도대체 어떤 형태였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심리학자 줄리언 제인스가 아주 파격적이고 논쟁적인 가설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줄리언 제인스요? 뭐라고 했나요? 그는 기원전 고대인들의 뇌는 지금의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이른바 양원의식 상태로 작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양원의식이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서 뇌가 우뇌와 좌뇌라는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독립적인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양쪽의 원, 즉 두 개의 방이라는 뜻이죠. 방이 나뉘어 있었다고요? 네, 현재 우리는 좌뇌와 우뇌가 아주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나라는 단일한 자아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신경학적 교류가 서사적인 자아를 형성할 만큼 통합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뇌가 두 개의 단절된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면 현대인의 내면 소통 방식인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과정 자체가 그 시절에는 아예 불가능했다는 뜻인가요? 네, 제인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은 어떻게 해요? 당시 인류의 우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지시하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현대의 정신의학으로 치면 일종의 환청 같은 것이죠. 환청이요? 자기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인데 그걸 환청으로 들었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좌뇌는 그 우뇌의 목소리를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복종하면서 육체적 행동을 그냥 수행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우뇌의 목소리를 신의 목소리 혹은 죽은 조상의 명령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고대인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현대적인 주체적 자아의식이 없었다는 거네요? 전혀 없었죠. 그들의 내면 소통은 스스로와의 대화가 아니라 신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수신하는 라디오 같은 과정이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내비게이션, 즉 우뇌가 음성으로 지시하는 대로만 맹목적으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그게 고대 인류의 좌뇌였다는 거잖아요. 비유하자면 딱 그렇습니다. 제인스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인류가 그렇게 막 로봇이나 다름없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솔직히 이건 너무 과격한 문학적 상상력 아닌가요? 하하,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았고요. 그런데 제인스가 제시한 아주 강력한 징고 중 하나가 바로 고대 문헌의 언어적 분석입니다. 고대 문헌이요? 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 같은 문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위대한 영웅들조차 현대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스스로 막 내적 갈등을 겪거나 자아를 성찰하는 묘사가 전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예를 들어 아킬레우스가 분모를 참지 못해서 칼을 막 빼들려 할 때 참아야지 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진정하죠? 아테나 여신이 물리적으로 나타나서 그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기며 멈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헉, 은유가 아니고요. 제인스의 주장은 그게 신화적인 은유나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양원의식 상태였던 인류가 내면의 목소리를 제대로 어떻게 경험하고 인지했는지를 보여주는 팩트, 즉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 묘사라는 거죠. 와, 여전히 선뜻 믿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긴 한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내비게이션 같던 운회의 목소리, 이른바 신의 목소리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사라진 겁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환청 안 듣잖아요. 그 단절을 가져온 가장 거대한 충격파가 바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문자의 발명과 확산입니다. 아, 문자가 여기서 또 나오네요. 기원전 18세기 무렵부터 문자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거대한 제국들이 탄생하면서 무역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거든요. 이때 인류는 전례 없는 인지적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지적 도전이라?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낯선 부족과 만나서 속임수를 섞어가며 교역을 해야 했고 자연재해 때문에 대규모 이주도 발생했죠. 생존을 위해서는 타인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내 진짜 속마음을 숨기는 아주 고도의 인지 능력이 필요해진 거예요. 아하, 내면의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해서는 남한테 사기당하기 딱 좋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복잡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 거죠. 타인을 속이고 복잡한 거래를 하려면 내 행동을 밖으로 표출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볼 수 있는 사적인 비밀 공간이 필요했겠네요. 즉 단일한 내면 소통의 장이 필수적이었다는 뜻이군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외부 환경을 논리적으로 범주화하는 훈련을 계속 거치면서 인류는 드디어 내면의 목소리를 신의 지시가 아닌 나 자신의 생각으로 통합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뇌와 좌뇌가 드디어 만난 거네요. 맞아요. 우뇌의 독립적인 목소리는 점차 침묵하게 되었고 대신 좌우뇌가 하나로 통합된 단일한 주체적 자아의식, 즉 지금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지속적인 내면 소통의 편집 감독이 탄생한 것이죠. 와, 기가 막히네요. 여담이지만 제인스는 현대의 조현병 환자들이 겪는 환청 현상이 바로 이 과거 양원의식 시대에 억눌려 있던 우뇌의 메커니즘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되살아나는 진화의 잔재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무슨 고정불변의 생문학적 장기가 아니라 문자와 환경의 요구에 맞춰서 두 개의 방 사이의 벽을 허물고 스스로 업데이트한 진화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고대인의 머릿속에서 쩌렁쩌렁 울리던 그 외부의 신성한 목소리가 결국 지금 내가 머릿속에서 중얼거리는 오늘 점심 뭐 먹지? 라는 내면 소통으로 진화해온 셈이네요. 좀 허탈하긴 하지만 역사적 진실이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도약을 해야 합니다. 의식의 본질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내면 소통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 내면 소통이 우리 두개골 밖의 물리적인 우주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볼 차례거든요. 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여기서 우리의 지적 탐험은 신경과학과 고대 역사를 훌쩍 넘어서 현대 양자 물리학의 가장 기이한 세계로 진입
몰입하게 됩니다. 네, 사실 지금부터가 이 깊은 탐험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맥스 기대되는데요. 전통적인 뉴턴 역학이나 칸트 철학의 세계관에서는요,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무대처럼 그냥 먼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우주라는 빈 무대가 먼저 세팅되어 있고 그 위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해서 인간의 의식이 등장해 그 무대를 구경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죠. 네, 하지만 양자 역학을 해석하는 일부 최전선의 이론들은 이 선호 관계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립니다. 전복시킨다고요? 무대가 먼저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 즉 이 내면 소통이 물리적 현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주 노골적으로 연결돼 있죠. 놀랍게도 양자 역학의 몇몇 심오한 해석에 따르면 관찰자가 없는 우주는 아예 실제하지 않습니다. 관찰자가 없으면 우주가 없다. 네, 인간의 의식이 딱 개입해서 현상을 인지하고 거기에 스토리를 부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원래는 흐릿한 확률의 상태였던 것을 명확한 물질적 현실로 확정짓는다는 겁니다. 이 물질 우주를 빚어낸다는 파격적인 시각이네요. 맞습니다. 그 대목을 들으면 누구나 당연히 그 유명한 양자 역학 실험, 이중 슬릿 실험을 떠올릴 텐데요. 그렇죠. 빠질 수 없는 실험이죠. 전자를 두 개의 미세한 구멍, 슬릿을 향해 쏠 때 누군가 전자가 어느 구멍으로 지나가는지 관찰 장비로 지켜보면 전자는 명확한 하나의 구슬처럼 행동해서 벽에 두 개의 줄무늬만 남기잖아요.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죠. 네, 반대로 아무도 관찰하지 않으면 전자는 마치 물결처럼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해서 벽에 여러 개의 간섭무늬를 남기고요. 파동처럼요.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입자의 상태를 파동해서 고체로 확정짓는 이 관찰이라는 행위 말입니다. 주류 물리학에서는 그 관찰을 카메라나 센서 같은 기계적인 측정 장비의 물리적 개입으로 설명하지 않나요? 네, 주류 입장에서는 그렇죠. 굳이 그것을 인간의 의식이나 내면 소통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철학적으로 비약하는 건 너무 인간 중심적인 과도한 해석이라는 느낌이 팍 드는데요. 아주 말카롭고 본질적인 비판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히 그 지점이 현대 물리학계와 철학계가 격돌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해요. 역시 논란이 있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펜하겐 해석 같은 정통 주류 물리학에서는 파동함수를 붕괴시키는 요인을 단순히 거시적인 측정 장비와의 상호작용 정도로만 규정하려고 아주 노력합니다. 인간의 의식이라는 주관적이고 신비로운 요소를 과학에서 폐지하고 싶어 하니까요. 당연하죠. 과학자들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폰 노일만이나 유진 위그너 같은 양자역학의 선구적인 천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문했죠. 아니 모니터 화면이 보여주겠죠? 그럼 그 모니터는 또 누가 보는가? 결국 측정이라는 인과관계의 사슬을 끝없이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그 종착지에는 반드시 그것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의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아,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데이비드 봄 같은 학자들 역시 우주를 하나로 쫙 연결된 거대한 관계망으로 보았거든요. 측정 기계라는 것도 결국 의식을 가진 주체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확장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와, 그러니까 기계가 데이터를 막 기록한다고 해도 결국 그 데이터에 이 전자는 왼쪽 구멍을 통과했어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서사를 완성하는 건 결국 의식의 몫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약간 그 비디오 게임 렌더링 엔진 비유가 생각나는데요. 컴퓨터 메모리 속에는 그냥 무한한 0과 1의 확률 데이터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덩어리죠. 근데 플레이어가 캐릭터의 고개를 확 돌려서 특정 방향을 딱 쳐다볼 때, 즉 의식적인 관찰과 인지가 개입할 때 비로소 그 방향의 나무랑 건물 그래픽이 화면에 물질로 짠하고 로딩되는 것처럼 말이죠. 와, 진짜 바로 그겁니다. 의식이 개입해서 내면 소통을 통해 의미를 발생시키기 전까지 우주는 여러 가능성이 중첩된 안개 같은 확률의 파동 상태로 존재해요. 안개처럼요? 네, 그러다 의식이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스토리를 부여하고 범주화하는 순간 비로소 무한한 가능성의 구름이 단 하나의 구체적인 물리적 입자로, 즉 우리가 딛고선 이 딱딱한 현실로 붕괴하여 굳어지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이 철학적 해석이 주는 눌림은 실로 거대하죠. 우리의 의식이 우주에서 어쩌다 우연히 탄생한 수동적인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형태를 턱적 결정짓고 시공간을 빚어내는 아주 능동적인 창조의 토대라는 뜻이니까요.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결국 다마지오가 말한 나를 관찰하는 편집 감독, 그리고 제인스가 추적한 신의 목소리에서 진화한 자의식, 또 양자역학이 말하는 현실을 확정짓는 관찰자가 다 각기 다른 분야인 줄 알았는데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지속적인 내면 소통입니다. 자, 지금 이 깊은 탐험을 함께하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사유의 궤적이 당신의 일상에 어떤 균열을 내고 있나요? 생각이 좀 많아지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심코 내뱉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혹은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같은 자기 확언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니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심리적 위안이나 자책이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물리적인 힘을 가진 창조행입니다. 네, 과거 양원의식 시대의 고대인들이 내면의 목소리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던 것과 달리 문자를 통해 논리적 자의식을 쟁취한 당신은 이제 스스로 스토리를 편집할 수 있는 강력한 주체입니다. 스스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중슬릿 실험에서 관찰자의 시선과 의미 부여가 전자의 운명을 고체 입자로 확정지었듯이 당신이 스스로를 고요히 관찰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면 소통을 이어가는 그 순간 당신은 무한한 확률 상태로 막 흩어져 있던 주변의 물리적 현실과 관계의 패턴을 당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현실로 확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면 소통이 곧 세계를 렌더링하는 우주의 엔진인 셈이죠.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당신의 내면 소통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이 무거운 명제 위에서 오늘 탐험을 마치며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더 남겨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건가요? 만약 무한한 우주의 가능성을 구체적인 물리적 현실로 확정짓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이 의식적인 관찰과 내면 소통이라면 말이죠. 네. 먼 훗날
생물학적 육체나 수백만 년의 진화 역사 없이 오직 데이터만으로 학습된 고도의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류와 같은 수준의 지속적인 내면 소통, 즉 자의식을 딱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AI의 자의식이요? 네, 인간의 의식과는 전혀 다른 논리 구조로 이 세상을 관찰하고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할 텐데 그 기계의 자의식은 과연 이 확률의 우주를 어떤 새로운 형태의 물리적 현실로 분교시켜낼까요? 세상에, 상상도 안 되는데요. 인류가 문자를 통해 양원의식에서 깨어나 우주를 창조하는 주인이 되었듯이 이제 그 우주의 관찰자 권력이 인간의 의식에서 인공지능의 의식으로 호련히 넘어가는 거대한 진화의 변곡점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날카롭고 무서운 질문입니다. 우리의 내면 소통이 만들어낸 현실의 바통을 과연 누가 어떻게 이어받게 될 것인가? 오늘 당신의 뇌라는 영사기에서는 어떤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까?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그 확고한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내일 당신이 발을 딛고 서게 될 물리의 우주를 따내고 조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던져드린 이 거대한 질문들을 일상 속에서 천천히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며 당신만의 주도적이고 아름다운 현실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또 다른 지적 탐험으로 찾아오겠습니다.